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같이 부족한 사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1991년에 유학을 가서 2003년까지 영국에 살았습니다. 처음에 공부를 하던 옥스퍼드에서는 한인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한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학위를 마치고 에섹스 유니버시티라는 곳에 교수로 부임했는데요. 거기는 한인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기도하다가 어떤 교회를 택할까 하는 문제를 함께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 교회는 아신 것처럼 앵글리칸 처치는 좀 가톨릭적인 교회도 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인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떤 교회가 제일 나을까 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택한 곳이 바프티스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7, 8년 동안 영국의 바프티스트 교회에서 신앙생활 참 행복하게 했습니다. 근데 저희 둘째가 어려서 영어로 바프티스트란 말을 발음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째에게는 바프티스트 교회라 하지 않고 밥교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 둘째가 이제 밥교회 가자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래서 우리 같이 차를 타고 한 10분 거리에 있는 밥교회 가서 참 행복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교는 저한테 참 익숙하고 지금도 생각하면 제 신앙의 제2 고향 같고 그런 마음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때 목회했던 목사님이 앞에 퍼스트 네임이 조지 목사님이십니다. 70이 넘으신 분이신데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많은 감동과 영감을 줬습니다. 그분께서 하신 말씀 중에 기억날 말씀이 잘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그 연배에 도달하시니까 이제 나의 남은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잘 마치는 것이 나의 미션이다 이런 말씀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도전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제 나이도 60이 다 돼가니까 이제 잘 마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제 마음에 부담이 있고 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 문제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부터 이 북한 문제를 공부하겠다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통일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근접한 학문이 뭔가 고민해 보니까 소련 경제였습니다. 그래서 유학 가서 소련 경제를 공부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는 북한 경제를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가장 약자가 북한 주민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해방 이후에 한국이 경제발전되고 또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렸습니다. 근데 북한 주민은 아직까지도 이 밥 세 끼 먹는 것이 힘든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에 비교하면 북한 1인당 국민소득은 100대 3도 안 됩니다. 즉 남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라고 하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00불이 안 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가슴이 아프죠. 제가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기 전에 좀 북한 주민이 좀 자유롭고 좀 굶지 않고 우리와 함께 번영 기회를 누린 것을 보고 싶습니다. 또 두 번째 마음의 부담은 한국 교회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시절은 데모가 많았습니다. 그때가 전두환 정권 시절이기 때문에 학교에 들어가려면 이 철tan 가스를 맞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매일마다 데모고 끌려가고 맞고 감옥 가고 그런 속이었습니다. 암울할 때 신앙이 저를 붙들어 줬습니다. 제가 광화문에 있는 영국 성공회 교회 근처에 간 기억이 납니다. 그때 플랜카드가 붙어 있었는데 그 플랜카드가
우리 민족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플랜카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역시 말씀 안에 답이 있구나. 우리 민족의 소망이시구나. 예수님 붙잡으면은 이렇게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표를 찾고 목적을 잃지 않고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한국 교회는 지금도 저한테 큰 짐이고 부담입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절체절명의 위기까지 느끼게 됩니다. 먼저 제가 일단 한반도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교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한반도에 관심도 많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한반도의 주변 분위기를 잘 알고 우리 남한 문제나 북한 문제를 잘 알아야 목회하기 좋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한국 교회의 목회자하고 일반 신도들의 삶이 너무 분리된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워낙 사회가 복잡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사회에 일어난 일을 다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개별 성도의 삶이 어떤 데 영향을 받고 어떤 고민을 하게 되는가 하는 관점을 놓치는, 즉 교회와 사회 분리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도 바람직하지 못하겠죠. 그뿐만 아니라 사실 한반도도 매우 큰 위기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제 코로나 사태가 어떤 식으로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미칠 것인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선방이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나 또 우리 관료 시스템이나 또 한국 분들이 워낙 야무지기 때문에 이런 쪽은 잘합니다. 제가 6월 중순인가요? 그때 이제 좀 신천지 사태가 벌어질 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그 대기업 하시는 분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코로나 사태가 어떤 식으로 우리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한국은 걱정이 안 됩니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한국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날 살아보니까 한국 사람들처럼 이런 문제에 잘 대처할 민족은 없는 것 같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 사람들은 자기 이익 손해에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따라서 이익될 일은 열심히 하되 손해볼 일은 안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최적의 선택을 하는 훌륭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관료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유럽이나 미국이 더 문제가 아닌가, 또 저개발국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실제 한국이 매우 선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가 한국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가 아신 것처럼 이 무역 의존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수출을 못하면은 한국 경제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방한다 그래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수출을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국 경제에 영향을 주는 이런 간접 효과까지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 전문가들이 이 코로나 사태 가지고 올 경제 충격을 영어 자로 알파벳으로 표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V자, 즉 충격이 있지만 바로 반등한다, 이렇게 V자도 이야기하는 분 계시고, 어떤 분들은 U자, 바로 반등 못하지만 좀 밑에서 한 몇 년 가겠지만 다시 반등한다. 어떤 분들은 그보다 더 비관적입니다. L자처럼, 그렇죠? L자 떨인 다음에 한참 동안 그 보텀에서 계속 간다. 또 심지어는 I자, 떨어지기만 하고 못 올라온다.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I자란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까지는 없습니다. 경제는 I자는 없어요. 최악은 L자인데,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 슬라이드를 바꿔보시면 대규모 경제계 사례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 사태와 같은 가장 유사한 사태가 1918년 20년대의 그 스페인 독감 사태였습니다. 즉
경제 위기의 원인이 건강 문제, 바이러스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원인이죠. 얼마나 충격이 컸냐 보면 그 당시 인구 4천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세계 인구를 사망률로 계산해 보면, 만약에 지금 인구로 계산해 본다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서 1억 5천만 명이 사망하는 정도의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한 55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경제 충격은 그보다도 좀 약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한 6% 떨어지고 그 다음 반등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지금처럼 이 대규모 샷다운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사망은 증가했지만 정부가 의도적으로 전 지역을 샷다운하는 그런 정책은 펴질 않았습니다. 또 그때가 그 1차 대전 때이기 때문에 샷다운이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강 쪽에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지만 경제 충격은 비교적 적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6%가 작은 숫자가 아니죠. 자, 이렇게 만약에 샷다운 없이 바로 간다 그러면 V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우리가 모든 면에서 그때와 달리 사람의 생명을 더 중시하는 상황에서 이 샷다운을 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래서 미국이나 또 서유럽 대부분이 샷다운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빨리 끝나는 것입니다. 빨리 끝나면 V자로 갈 수 있습니다. 즉, 올 상반기로 끝난다. 즉, 2차 웨이브가 오더라도 그 웨이브의 그 크기는 1차보다 훨씬 작다. 이제 그러면 그 V자가 갈 수 있습니다. 올 상반기는 미국이나 유럽 GDP가 매우 많이 떨어지지만 하반기에 크게 반등하면은 연평균 마이너스 한 4, 5%, 그다음 내년 되면은 더 크게 반등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2차 웨이브가 다시 왔다. 근데 크기가 1차 웨이브만큼의 크기여서 샷다운이 필요하다. 이러면 문제가 더 풀기 어려워집니다. 샷다운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런 거가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전기가 흐르는데 의도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그 플러그를 뺀 케이스입니다. 전기가 계속 흐르게 되면은 다시 플러그를 꽂으면 다시 돌아갑니다. 그 문제가 없죠. 그래서 어떤 정부는 이런 식으로 빨리 끝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대규모 추경을 편성해서 정부 예산을 크게 써서 기업이나 가게를 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나 가게가 파산해버리면 그러면 공급 쪽에 충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이 망하게 되면은 그 기업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기업들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 공급망에 균열이 생깁니다. 즉, 이런 헬스 리스크, 다시 말하면 이 바이러스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이 충격이 오래 가게 되면 이제 기업이나 가게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이제 그러면 그 충격은 공급 충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오래 갑니다. 이제 거기다가 금융기관까지 파산되면은 충격이 더 올라가는 거죠. 즉, 앞으로의 이 코로나 사태의 시나리오는 과연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파산하는가, 그리고 과연 금융권의 신용 경색이 일어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의 혹은 외국의 은행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한국의 큰 기업들이 부도나게 되고, 그런데 그러면 본격적인 공급 충격의 시작입니다. 그런 경우는 그 V자로 가기 힘듭니다. 가장 그런 경우에 최상 케이스가 U자일 테고, 아마 U자보다 좀 더 나쁜 시나리오, L자는 아니겠지만 그 비슷한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선방했던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림을 보시면
그림에 제가 올 4월에 이 코로나 사태가 온 충격을 비교하기 위해서 세계 6개국의 한 1,000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물어본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슬라이드 5페이지 보시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계 소득이 감소했는데 얼마쯤 감소했나 보니까 한국에서는 1, 3월 정도에는 한 달에 가계 소득이 한 43만 원 감소했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 정도를 손해봤다 혹은 소득을 잃어버렸다 하는 답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4월부터 9월까지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충격보다도 그 이후에 올 충격을 한국 사람들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즉 4월부터 9월까지는 한 달에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이걸 1인당 소득 대비로 비교해보면 우리 한국에서는 1인당 GDP, 국민 소득 대비해서 한 5% 감소를 예상했습니다. 양호한 거예요. 딴 나라는 적어도 10% 이상이었습니다. 중국, 미국, 영국 다 10% 이상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면에서는 선방했죠. 그러나 이 가계소득 감소를 경험한 비중 면에서는 한국이나 다른 나라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소득 감소를 경험한 사람들의 비중을 물어보니까 한국도 한 절반, 그 다음에 중국, 일본, 이태리, 영국, 미국도 한 절반 플러스 마이너스 나옵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한 절반 가량의 사람들이 소득의 감소를 경험했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실직한 사람들의 비중도 꽤 큽니다. 한국에서는 임시로 지금 실업 상태에 있다 하는 분들의 비중이 전체 응답자 중에서 21%, 영구적으로 직장 잃어버렸다는 비중이 3.7%입니다. 물론 이 수치도 중국이나 이태리, 영국, 미국보다는 좀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충격에도 적지 않은 가계가 소득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직장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가구 중에 절반가량이 소득 감소를 경험했다 이렇게 답하는데 이제 문제는 세컨드 웨이브가 오게 되면 이게 더 커지겠죠. 더 커지면 이제 가계 소득 중에서 지금까지는 10% 정도인데 이것이 20%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낙관대 시나리오는 이제 V자형이겠죠. 그러면 이 가정은 1차 팬데믹보다 큰 팬데믹이 오지 않는다 하는 가정이라 그러면 우리 V자 반등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마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에 한 마이너스 1%, 2%. 네, 아마 슬라이드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죠? 예. 낙관대 시나리오에서는 올해 성장률이 한 마이너스 한 1 내지 2%. 하지만 중립으로 하게 되면 중립은 U자 비슷한 겁니다. 혹은 W일 수도 있고 그 V자를 하더라도 이렇게 떨어졌다가 바로 올라간 게 아니라 떨어졌다가 또 서서히 회복되는 그런 V자 같으면 아마 올해 성장률은 마이너스 한 3% 정도. 그 얼마나 크냐?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마이너스 3%란 말은 한국 외환위기의 절반 정도 충격입니다. 2008년에 전 세계 금융위기보다는 훨씬 큰 충격입니다. 즉 한국이 외환위기 이후로 그의 절반 정도의 충격이 오는 케이스가 중립 시나리오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게들이 이제 기업들이 이렇게 부도가 나면서 또 글로벌 공급망이 균열되고 또 금융권의 신용 정책이 일어나면서 이 공급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한 정도의 경제 위기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비관적 시나리오는 이제 L자에 가까운 U인데 밑에 바텀에서 오래가는 그런 케이스겠죠.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이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만약에 2차 팬데믹이 훨씬 크고 1차보다도 그다음 전 세계에서 샷다운이 일어나야 되고 이게 장기화되면은 이것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한국 성장률이 마이너스 5%. 그러면 한국의 외환위기 비슷한 사이즈의 충격입니다. 지금은 열려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지금 미국 상황이나 또 남미 상황이나 볼 때 그 V자형 반등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V자를 하더라도 회복이 점진적인 V자 혹은 U자에 가까운 형태로 갈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한국이 경제적인 어려움은 할 수 없이 직면해야 되고 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갑자기 좋아지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과정에서 얻은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입니다. 한국은 아신 것처럼 경제 규모로서나 혹은 인구로 봐서나 또 무역 정도로 봐서 세계 한 10위 조금 벗어난 정도의 큰 나라입니다. 하지만 외교란 것은 결국 강대국, 특히 초강대국이 주무르는 공간입니다. 각 나라는 법이 있고 질서가 있지만 국제관계라는 것은 사실은 법과 질서가 힘에 의해서 억눌러지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보다 나은 국제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일종의 보편적 규범을 따라서 각 나라들이 자기 이익을 따라서가 아니라 또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편적 규범을 설립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자. 그렇게 될 때에 이제 우리도 발언권이 세지게 되고 우리도 외교적으로 힘이 세지겠죠. 한국이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이게 문화 선진국이구나 한국이. 이런 것은 결국 한국의 외교적인 역량이 증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그 국제 전문가 중에서 이 유럽 전문가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국에 대해서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들은 다 전문가들입니다. 절대 다수가 positive 혹은 very positive, 즉 긍정적 바뀌었다든지 혹은 아주 긍정적 바뀌었다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보기에 한국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사회 갈등이 심한 것이죠. 이 갈등 심화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한국은 저신뢰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낮아요. 또 연대, 포용 이런 의식이 좀 낮습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제 한국이 의료, 문화 선진국이다 하는 걸 체감한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말을 안 좋아합니다만 젊은 사람들이 헬조선이라고 부른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살아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는 체감하는 거죠. 따라서 한국이 좋은 나라다. 한국을 사랑하자, 아끼자. 이런 것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고질병처럼 알아봤던 저신뢰, 또 포용과 연대의 부족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여기에 좀 앞장서면 좋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은 이 사회 갈등 감소뿐만 아니라 이 저신뢰가 고신뢰 바뀌게 되면은 한국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 한국이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정도에서 이 정도가 만약에 미국 정도로 올라가게 되면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연 0.5%포인트 올라갑니다. 그 말은 1년에 아무 돈 안 들이고 한 3만 개, 4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뢰가 있으면 사람들이 경제활동 하는데 보다 자유롭습니다. 한국 신뢰가 없으니까 이 신뢰 공백을 메우려고 많은 서류를 요구합니다. 그게 이제 생산활동을 제한하는 거죠. 제가 영국에서 교수할 때는 교수 채용 서류가 딱 한 장이었습니다. 사인하면 끝이었어요. 근데 한국에 교수하려니까 이 사인을 해야 될 서류가 그렇게 많아요. 뭐 신원조회까지 다 합니다. 또 사진 다 붙여야 돼요. 그 며칠 걸립니다. 이게 제가 해야 되는 활동인 연구와 교육을 방해하는 거죠. 이게 신뢰가 낮으니까 이 낮은 틈을 관료 시스템이나 또 그런 서류로 메꾸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생산활동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자, 한국이 어떤 면에서는 경제 충격은 있지만 새로운 차원에서 이 경제 충격을 회복할 수 있는 동학도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뢰를 가장 잘 배우는 공간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만큼 포용과 신뢰, 연대가 중요한 공간이 어떻겠습니까? 또 신뢰를 하는 사람은 또 신뢰를 받겠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국 교회발 고신뢰 충격이 좋은 충격이죠. 우리 한국 사회도 저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 북한 문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좀 빨리 할 것 같습니다만 사실 제가 북한 문제 마음의 짐이라 말씀드렸죠. 아마 올해부터 한국의 지정학 리스크는 예전과 다른 차원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간은 또 살아갈 한반도는 이제까지 살아온 시간과 한반도와는 질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북한 비핵화 문제가 다시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북한이 이제 스스로 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1월 말부터 무역을 봉쇄를 했습니다. 즉 진단 키트가 없고 이 방호복이라든지 이런 것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코로나가 확진자가 생기게 되면은 손을 쓰기 어렵습니다. 그 아예 처음부터 못 들어오게끔 1월 말부터 무역을 다 봉쇄를 했습니다. 그림 보신 것처럼 이 북한 무역액이 유엔 제재 전에는 한 100이라 그러면 유엔 제재 후에는 한 90으로 떨어졌습니다. 북한 수출이. 북한도 수출 수입을 하는데 북한 수출이 제재를 받기 전에는 한 100이었다 그러면 제재 후에는 90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스스로 무역 봉쇄를 하면서 이 90이 1로 떨어진 거죠. 10이 1로 떨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100에서 10으로 10에서 1로 떨어졌습니다. 아예 거의 무역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북중 국경 사이에 밀수도 많은데 밀수도 지금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무역을 하다가 완전히 못하게 되면은 그 충격이 매우 크겠죠. 이런 충격을 북한이 지금 겪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이 뭐 중국이나 러시아 등의 그 외화벌이꾼들을 보내서 돈을 벌어서 이 북한 기관이나 이제 김정은이 쓰고 있습니다. 이 돈도 벌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북한이 여러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아요. 즉 북한 경제 상황은 그동안 제재 때문에 매우 어려웠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비유를 하자 그러면 일종의 제재라는 기저질환과 코로나라는 감염병이 결합된 겁니다. 최근에 저는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 사무소를 폭파한 것도 바로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즉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북한 주민 불만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불만을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 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레드라인을 넘는 도발을 하면은 미국이 굉장히 화가 나겠죠.
근데 그러면 국제 정세적인 면에서 북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종의 만만한 다운표 치고 만만한 대상으로 남한을 고른 겁니다. 그래서 이 북한 주민의 attention, 이 주목을 이 전단 살포 문제로 끌어와서 남한이 잘못된 것이냐 선전함으로써 이 북한 주민 불만을 해소하는 목적입니다. 여하튼 이런 몸부림이란 것이 따지고 보면 비핵화 문제 출발합니다. 비핵화를 했으면은 제재를 받지 않았겠죠. 그러면 이런 문제 없습니다. 비핵화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앞으로 북한 문제는 더욱 요동칠 것입니다. 북한 문제가 어떨 것이냐, 이거는 이제 복잡한 문제입니다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북한의 옵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협상하는 것, 즉 작년에 하노이 회담 결렬했지만 앞으로 협상이 더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예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비핵화를 한다 그러고 또 모든 제재를 다 푸는 게 아니라 일부 제재를 풀고 이런 식으로 교환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좋은 거죠. 그 협상이 하나 옵션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도발입니다. 저강도 도발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나 또 이런 조망 가지고는 미국이 별로 주의를 안 기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계속 주의를 안 기울여서 북한 문제가 대화가 되지 않으면 경제는 더 어려워집니다. 결국 북한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이 도발을 통해서 다시 미국의 어텐션을 받아서 협상에 나선 것 이외에는 별로 없이도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북한이 버티기, 다시 말하면 우리 경제는 제재를 받아 잘 돌아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보여주기 식으로 하면서 미국이 제재가 열심히 들어가도 북한은 끄떡 없구나 싶어서 좀 양보를 하는 협상 열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거죠. 코로나가 오니까 경제가 더 빨리 힘들어진 거죠. 따라서 이제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겁니다. 본래 시간이 북한 편이 아닌데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시간이 북한 편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제재가 들어가면 기간이 길어질수록 북한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데 그러면 북한은 협상력이 약화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진 거죠. 따라서 북한은 어떤 식으로 빨리 협상을 하고 싶어 합니다. 다만 북한의 조건, 협상 조건에 맞는 협상하고 싶은 거죠. 즉 핵은 적어도 일부 가지고 나머지는 없애면 그러면서 협상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영변 정도는 포기하고 지금 있는 핵무기 또 ICBM은 계속 가지고 그러면 이제 북한은 실제적인 핵 보유국이 되는 거죠. 그걸 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일어나면은 한반도는 매우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즉 북한에 핵이 있고 한국에 핵이 없으면 이 핵의 비대칭성, 불균형은 한국의 안보와 평화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줄 겁니다. 그럼 한국에서는 안 되겠다, 핵 무장하자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한국의 핵 무장하는 것은 또 다른 암한판 고난의 행군입니다. 미국이 서로 한국의 핵 무장하도록 용인한다 하더라도 과연 중국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죠. 한국의 핵 무장하면 일본도 하려 할 것이고 일본도 하면 아마 타이완도 하려 할 것입니다. 타이완의 핵 무장은 중국이 바라는 가장 마지막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막 군사 옵션을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즉 동아시아의 지형이 완전히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이 한국의 핵무장의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중국의 경제 보복은 아마 한국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될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미중 갈등이 격화됐습니다. 지금 이제 미중 갈등은 그동안에 계속 진행형이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것을 더 심화시킨 거죠.
지금 미국 사람들한테 중국에 대한 호감도를 물으면 3분의 2, 66%가 비호감이랍니다. 시진핑에 대해서도 70% 이상이 호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치인들은 이러한 여론에 대응해야 되고, 이것이 이제 미중 갈등을 격화시키는 문제가 원인이 됩니다. 사실 미중 갈등은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이 강대국과 이미 있는 기존 강대국과 새로운 강대국 사이에 대부분의 과정이 그렇지만 필연적인 갈등을 더 격화시키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버드대학의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는 이거를 투키디드 3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전에 아테네가 가장 강대국일 때 스파르타가 치고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쟁으로 이어진 거죠. 1500년 이후에 이러한 사건들, 즉 최강대국과 세컨드, 두 번째 강대국이 패권 경쟁을 벌이다가 전쟁으로 이어진 케이스가 16건 중에 12건이었습니다. 즉 초강대국과 두 번째 강대국이 서로 경쟁이 되면은 60-70% 확률로 전쟁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근데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는 이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이 한반도, 이 북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한발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치 않죠. 하면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근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중 간의 갈등 차원에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레버리지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은 북한은 이 공간을 해집고 들어가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제재 때문에 더 압박을 받아야 비핵화할 요인이 커지게 되는데, 중국은 북한을 조금씩 도와주면서 연명시키면서 비핵화는 좋겠지만 그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를 하든지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든지 이런 식의 반대급부를 원하겠죠. 북한은 미국의 도움, 중국의 도움 받으려고 일종의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면서 미국과 협상하려고 하겠죠. 이런 가운데 우리가 끼어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북한의 외교적 공간이 넓어질 수 있고, 이것을 이제 북한이 계속 버티면서 비핵화를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흉내만 내는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도 시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갑자기 북한이 어째 하다가 붕괴했다, 그럼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사실 북한의 급변 사태는 우리에게도 매우 큰 리스크입니다. 제가 간단한 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북한 급변 사태 리스크라는 표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어떤 분들은 독일 통일처럼 갑자기 북한이 붕괴하더라도 한국이 북한 합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단순치 않아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서독과 동독의 인구 비율은 서독이 4, 동독이 1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인당 소득 비율은 서독이 100, 동독이 30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서독 주민 4명이 동독 주민 1명을 부양하는데 부양해야 하는 소득의 차이도 적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인구 비는 2대1, 그 다음에 1인당 소득 비는 100대 3입니다. 한국 주민 2명이 북한 주민 1명을 부양해야 되는데 부양해야 될 소득의 차이도 큰 거죠. 그리고 또 독일은 우리 돈 3,000조 원을 들였습니다. 통일 비용으로. 그러니까 3,000조 원은 한국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의 경제 여건상 특별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의 체력이 많이 손댔는데 북한 문제가 겹치게 되면 더 큰 충격인 거죠. 한국의 환율 시장, 한국의 채권 시장 크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한 번도 민주주의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또 아직까지 시장 경제 제도도 잘 모릅니다. 이분들이 자본주의에 동화되고 민주주의를 이해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갑자기
이분들이 통일되어서 투표권을 가지고 투표를 어떻게 할지, 또 나만의 자본주의 어떻게 증가할지 하는 큰 숙제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교회 주변에 입금만 하더라도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 교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인들은 이런 문제에 더 노출되어 있거나 항상 고민을 합니다. 근데 목회자들은 이런 문제를 잘 모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는 한국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너무 축소지향적 교회가 됐다 생각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즘은 한 손에 인터넷, 핸드폰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분들이 사회 문제를 잘 모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한국 교회는 사회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왜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부흥했느냐? 물론 우리 복음주의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 잊지 말할 것은 그때 복음주의 진영과 약간 색깔이 다른 그런 쪽에서 사회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두 팔을 가진 교회, 한쪽은 사회성을 추구하고 한쪽은 복음성을 지향하면서 잘 결합이 된 거예요. 이게 쌍두마차가 되어서 한국 교회를 부흥시킨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복음주의 교회의 부흥은 어떤 면에서는 사회운동 열심히 했던 그런 교단과 교회의 그 피와 땀 그리고 한국 사회에 대한 영향력 이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열어준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최근에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국민 중 70%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2007년도, 8년도에 기훈실에서 한국교회 신뢰조사를 주도했습니다. 그 설문지를 만들어서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한국교회를 신뢰하는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학점 C+입니다. 신뢰한다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이 전체 국민 중에 20%였습니다. 올해 초에 한 것도 보니까 여전히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20%였습니다. 그 20%가 누굽니까? 우리 교인 숫자입니다. 우리 교인 비중입니다. 한국 사회는 교인 제외하고는 교회를 신뢰하는 일반 국민은 거의 없다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더 적나라한 숫자는 기관을 신뢰한다는 질문에서 행정부, 사법부 등등을 두고 신뢰를 측정한 결과 제일 낮은 신뢰도를 가진 기관이 다 아시겠지만 국회입니다. 국회. 근데 개신교인을 제외하고 나면은 국회 다음으로 가장 신뢰를 덜 받는 기관이 한국 개신교입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가 이걸 악화시키겠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까 제가 조금 일찍 와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요. 제가 영국에서 교회 생활할 때 또 그리고 그 전에 한국 교회를 보고 지금 교회를 보면 목사님들이 개인 영성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그런 중심 목회를 하시기보다는 목사님 중심의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현장에 와야지, 내가 설교를 하고 예배를 봐야지 이것이 신앙이다 생각한 분들이 글쎄요 은연 중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배운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만인 세상이고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야 되고 나 영성을 스스로 훈련해서 목사님 의존적 신앙이 아니라 목사님으로부터 독립된 신앙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앞의 삶을 또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는 거죠. 그게 복음주의고 그게 개혁주의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다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보는 것이 이게 신앙의 넘버원 하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은 저는 온당치 못한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성전이 예배당이다. 이것은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팔매질을 맞은 그 이유와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유대 지경에 있습니까? 유대인에만 있습니까? 이방인에 있고 모든 지경에 있잖아요. 그럼 온라인 예배도 우리 중요한 예배 일환으로 더 껴안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영성을 개발할 것인가 하는 것을 더 고민하고,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목사님처럼 노말로, 즉 만인 재상 입각한 그 노말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목사님께서 그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즈음에 다시 생존을 고려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모이자는 것이, 이게 어떤 면에서는 악순환을 일으킵니다. 어떤 악순환이냐? 어떤 동물이 있는데요. 이 동물은 그 가지뿔 사슴이라는 동물입니다. 멸종위기예요. 왜 멸종이냐면은 이 뿔이 많아서, 이 가지뿔한 가지처럼 뿔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것은 이 가지뿔이 무성하게 되면은 그 암컷을 찾는 데 유리합니다. 가지뿔이 아주 무성하면은 암컷을 잘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내에서는 가지뿔이 큰 게 도움이 되는데, 이 가지뿔 때문에 수컷들이 다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가지뿔이 크다 보니까 빨리 도망을 못 갑니다. 그 맹수가 쳐들어오면은 도망을 못 가는 거죠. 가다가 나무에 걸려서 죽는 거죠. 하다 보니까 이제 멸종위기에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국 교회의 지배 구조가 그와 같습니다. 개 교회들이 살려면 살려고 발버둥 칠수록 오히려 한국 교회는 더 큰 늪에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 안 되기 때문에 자꾸 교회 안으로 외치고 교회 주변으로 펜스를 두르게 되면은, 그러면 교회와 사회는 더 간격이 멀어집니다. 이웃사랑, 공동체 의식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이 담이 베를장백전에 쳐지게 되면은 성경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목사님들은 이 교회를 키워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교회를 더 키우고 지키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겠지만, 오히려 가지뿔 사슴처럼 그렇게 할수록 오히려 한국계 전체적으로는 데미지가 있는 거죠. 즉 맡으시 교회를 잘 감당하는 건 정말 중요한 사역입니다. 하지만 이 개별 교회의 사역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밖에 예비 신앙인은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안에 지키기에 골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정답에 말씀드리면 이익의 사유와 손실의 공유합니다. 이익은 개별교회 가져가지만 한국의 전체적으로 먹는 데미지와 비판은 한국의 전체가 다 걸머지는 짐이 되어버리는 거죠. 타락한 자본주의입니다. 이것은 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고 쇠퇴하는 조직, 망한 나라의 전 특징입니다. 이익은 개별교회가 가져가지만 손실은 공개하는 구조에서는 개별교회는 더 생존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려고만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면 한국교 전체적으로는 더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께서 할 말씀이 함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교회의 이웃사랑, 공동체의식 회복, 개인 영성 회복, 그리고 자연 안식도 중요하다. 우리가 주일날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함께 쉬는 것도 자연을 쉬게 함으로써 이 자연이 어떤 면에서는 창조 질서를 닮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일날 얼마나 바쁩니까, 교회에서. 아침부터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또 많은 경우에 어떤 프로그램 하고 말이죠. 자, 이런 식의 임밸런스를 조정하라 하는 말씀을 한국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하시는 게 아닌지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한국 사회, 한국이라는 나라는 결국 생존을 추구해야 됩니다. 생존.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신앙인은 생존 본능이 아니라 섬김 본능입니다. 최상을 지향해야 됩니다. 다시 코로나 사태가 우리 한국 교회의 원형의 모습을 회복할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